지금 현재 금리 현황을 좀 알려드린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채권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채권 금리하고 대출하고 금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은행채 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대출 금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은행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들은 지금 미국에서 채권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선반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안정화에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 대출 금리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4% 넘어갈 것이다. 5% 막 작년처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보통 혼합금리라고 하는 5년 고정금리가 4.1%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2%였는데 지금 어쨌든 4%면 두 배죠. 사실 막 그렇게 싼 거라고 느껴지진 않네요. 그렇죠. 많이 비싸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12년부터 이제 대출 시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는요 더 비쌌어요. 네, 지금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너무 익숙해서 금리가 너무 비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5%가 다 넘었어요. 그래서 4.8%짜리 드디어 찾았어요 막 이러면 너무 싸다고 막 좋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2017년부터 막 금리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뭐 2%도 너무 당연하고 뭐 1%대 없어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그나마 4% 초반이고요.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게 3자하고 4자하고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싼 대출을 좀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항상 대출에서 뭐부터 시작을 해요 하면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제 뭐 급여 생활자 분들은 아세요. 뭐 매달 급여 명세서 받으니까 이게 나의 소득이려니 하지만 프리랜서 분들, 사업자 분들 버는지는 아는데 내 소득을 은행에서 얼마로 책정해 주는지를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소득을 알아보나요? 라고 하시는데 본인의 소득금액 증명은 떼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보는 법이 달라요. 수익금액이 있고 소득금액이 있는데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금액을 보셔야 되는데 본인도 놀라고 저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나한테 저 1억 벌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열어봤더니 2천만 원.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되죠? 막 이렇게 본인이 더 놀라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신고하실 때 경비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가끔 이런 분 계세요. 제가요 연봉이 뭐 7천이에요 8천이에요 뭐 아니면 뭐 5천이에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뭐 문제 없으시겠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회사 옮겼어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퇴사한 소득은 우리가 보통 소득을 볼 때 작년 소득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작년 소득이 가져오신 거죠. 근데 이미 자기는 올해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소득 못 써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득을 내가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나 자신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산이 얼마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정부 상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출을 받는 순서로 따진다고 하면 정부 상품 디딤돌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알아보시는 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집값이 너무 비싸다거나 하면 이제 은행 상품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무조건 싼 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자산 심사가 있어요. 뭐 자산이 너무 많으면 내가 설사 무주택자여도 재산이 많아, 뭐 현금이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평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택수 같은 경우도 나 무주택자인 거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알고 봤더니 뭐 예전에 뭐 상속받은 집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몰랐던 뭐 그런 주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나 자신을 먼저 찾아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받는 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 상품 그리고 은행 상품 순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 도시기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금자리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는 뭐 디딤돌 대출은 소득이라든지 신혼부부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집값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5억이냐 6억이냐 보금자리론 같은 게 이제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돼요. 원래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까지 됐었는데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넘어선다. 사실 서울에 있는 집은 그런 집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그냥 은행 상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은행 상품은 대출이 얼마 되냐 난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비규제 지역은 LTV 70%, 그리고 규제 지역은 LTV 50%. 이 정도는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DSR 체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산기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공부를 하시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상품을 어떻게 막 찾아가지고 몇 가지를 골랐어요. 고정금리로 해야 되냐, 변동금리로 해야 되냐, 이게 네. 좀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싼 거. 뭐 전문가가 뭐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라면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저렴한 거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기를 조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좀 짧아요. 예를 들면 만기가 짧은 상품은 신용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신용대출은 1년, 전세대출은 2년이잖아요. 그렇게 만기가 짧은 상품 같은 경우는 뭐 변동금리여도 그렇게 뭐 변동폭이 크지 않아요. 뭐 일단 변동금리라서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그런 경우는 좀 싼 거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현재는 전세대출 금리조차도 2년 고정금리가 더 저렴합니다. 잘 됐어요. 저는 고정금리 하고 싶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현재 2년 고정금리 선택해서 전세대출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길잖아요. 우리가 40년 만기, 대부분 5년 고정금리,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제 디딤돌 같은 경우는 이제 만기가 긴 고정금리를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은 고정 쪽으로 많이 가는 편인데 주택담보대출에서도 변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빨리 상환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중도상환 수수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고 변동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정금리는 제가 채권금리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권은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변동금리는 우리가 코픽스 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 같지만 코픽스 금리는 우리가 은행에다 저금하죠. 네, 저금하면 이자 받잖아요. 지금 은행 이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11월에 특히 좋았고요. 우리가 대출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와, 금리가 높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렇게 예금 금리가 비싸면 우리의 대출 금리가 올라갑니다. 당연하겠죠. 내가 비싸게 유치를 했으니까 내가 팔 때도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코픽스 금리는 그 예금 금리에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 코픽스는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코픽스가 굉장히 비쌌어요. 뭐 작년에 좀 레고랜드 사태라고 시장이 불안하면서 예금이 막 빠져나가고 그래서 은행들이 예금을 많이 유치를 했었거든요. 그 예금으로밖에는 이제 안 되니까 유치를 하면서 지방에 있는 데는 뭐 7% 드려요. 물론 이제 소액이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많은 분들이 만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금이 빠져나갈까 봐 은행에서는 예금 금리를 조금 올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그 금리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한테 아니요, 뭐 은행채는 내렸다는데 4.1%라던데 저는 왜 아직도 5%가 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코픽스 금리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금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알고 계시면 나중에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이제 선택을 하시기가 훨씬 쉬울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받았던 대출보다 지금 대출이 조금 더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출을 갈아타게 해야 되나?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대출 갈아타게 하면 좋다라는 신호가 좀 있을까요? 일단 전세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하고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세대출은요,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한 지금 1년 지났는데 금리가 너무 비싼데 옆에 은행에 갔더니 금리가 너무 싸다. 그래서 저 갈아타기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세대출은 현재 대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세대출은 언제 갈아탈 수 있냐면 그러니까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내가 다른 은행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모든 은행에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갈 수 있는 은행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해당 은행에서 연장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신한은행을 쓰고 있었는데 그냥 신한은행에서 연장할게요 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신한은행이 그때 제일 금리가 높아.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싼 은행이 있는지 한번 연장하는 시점에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전세대출은 연장 시점밖에는 갈아탈 수 없어요. 중간에 뭐 제가 상환수수료 내고 갈아탈게요 이러시는데 안 되세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라고 하죠. 그거를 내게 되면 언제라도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12월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그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너무 좋다. 그러면 저 지금 뭐 우리은행 쓰고 있는데요. 저 국민은행으로 갈아탈 거예요. 그럼 상환수수료 안 받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행대환만 안 받는다. 당행대환 그 무슨 말이냐. 우리은행 쓰고 있으면 우리은행으로 대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안 받는다. 아니면 상환을 하면 안 받는다예요. 내가 다른 은행으로는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유의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변동금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고정금리가 싼 것 같아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다. 그럴 때는 역시 당행 같은 은행끼리는 중도상환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12월 지나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금리가 높은데 변동금리다. 그러면 그 해당 은행과 한번 상의를 해서 갈아타기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가서 그냥 저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 소득금액 증명원 아니면 우리 직장인들 같은 거 원천징수 영수증 그렇게 해야 우리가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집값이야 뭐 우리가 KBC에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소득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 그리고 내가 주택수가 몇 개예요. 이거 하나예요? 뭐 아니면 하나 더 있어요? 뭐 그런 건 이제 말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소득 자료는 좀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은행원들 입장에서도 저 연봉 뭐 5천인데요 하면 안 믿습니다. 왜냐면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워낙 고객님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해서 다른 소득을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준비를 해서 뭐 더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뭐 재직증명서라든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정도 가지고 내점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 갈아타기가 요즘에 1금융권뿐만 아니라 인터넷은행, 뭐 카카오뱅크나 네. 뱅크샐러드 이런 데서도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갈아타기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좀 궁금해요. 일단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 신용대출의 기반이 인터넷 뱅킹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기반으로 성장을 한 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받았어요? 신용대출? 뭐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 은행인 카카오, 뭐 K뱅크 뭐 이런 식의 은행들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출 인프라라고 해서 대출 플랫폼들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토스라든지 뭐 핀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은요 지금 1금융권 은행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지금 신용도 좋고 소득도 좋고 그런 분들 일단 K나 뭐 카카오 뭐 그런 은행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해당 은행에 가서 한번 내점에서 신용대출 금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역시 1금융권 은행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 어디 은행이 좀 싸다더라 뭐 소문이 좀 돌기도 하거든요. 그 은행을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 이 대환대출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금리 최저를 받는 게 내가 어디 가야 나온지 은행을 가까워 방문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도 은행원 입장에서는 뭐 지금 4.1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수거래라든지 또 그분의 신용에 따라서도 뭐 금리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범위를 넓게 얘기를 하죠.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주변에 많이 물어보신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 상담사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뭐 저 같은 대출 전문가를 아신다거나 하시면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로 보입니다. 그럼 갈아타기 하기 전에 좀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겠죠. 내가 쓰고 있는 금리가 몇 프로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더 싼 거를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인이 쓰고 있는 금리들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놔두는 거죠. 그냥 매달 이자가 뭐 빠져나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금리가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세요. 저 갈아타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연장하는 시점에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분이 뭐 빌딩이었나? 사업자 대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장금이 몇 프로래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물어봐라. 만약 연장이 싸면 그냥 연장하시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의 금리 먼저 파악하시고 주택담보대출은 제일 중요하게 소득이에요. 그래서 소득 파악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 대출이다, 뭐 빌딩이다, 내가 상가다 이런 경우는 월세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월세라든지 뭐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이런 거 우리가 보통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소득, 부채, 그다음에 주택수 뭐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리고서는 대환을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받다 보면 약정서라는 게 있는 대출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서류가 약정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매매잔금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매매잔금이거든요. 집 등기하고 3개월까지는 내가 집을 매매할 때 한 대출이라고 이제 해요. 그런데 내가 한 1년 지났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이 성격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니 굉장히 나 힘들면 주는 대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대출은 약정서를 작성해요. 뭐라고 쓰냐면 나는 앞으로 집을 사지 않겠다라고 작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집이 한 채이신 분들은 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집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그 집이 물건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샀다가 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싸. 이거 사야 돼. 빨리 팔 수 있을, 단타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내가 분명히 내 약정서 썼거든요. 나 집 안 산다? 뭐 이렇게 써놓고 그냥 계약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은행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요. 빨리 대출을 상환을 하시거나 뭐 뭔가 방법을 찾는 방법이 같이 의논을 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정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신용대출도 약정서 작성해요. 뭐 나는 신용대출 1억 이상 받으면 1년에 규제 지역에 안 산다. 뭐 이런 약정서. 그래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 서류가 약정서예요.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류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막 거의 책이 갈수록 늘어나요. 제가 처음에 이제 대출을 시작을 했을 때는 서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민원이라든지 정부에서 뭐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서류로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거를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도 없어요. 막 뭐 이름 막 계속 쓰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나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약정서들은 조금 신경을 써서 내가 앞으로 약속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런 약정서 중에 하나가 이제 부수거래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금리가 너무 싸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해야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뭐 카드를 쓰면 얼마 깎아준다, 뭐 적금을 하면 얼마 깎아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너무 과도하면 사실 그 신용카드죠. 신용카드 30만 원씩 매달 꼬박꼬박 내가 사실 다른 카드도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 대출 3천 받는데 뭐 한 3억 받아 이러면 뭐 당연히 쓰셔야 되는데 3천 받는데 내가 막 계속 30만 원씩 써야 되고 그러면 손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따져서 은행을 선택하고 대출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